들어갑니다. 1문단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징수라는 절차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의 규정을 넘어서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도 안 되고요. 규정이 적혀 있더라도 적혀 있는 규정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조세 법률주의는 정부의 과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는 정부니까요. 정부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과세 행위를 제한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는 보호되는 거고요. 오히려 세금 부과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는 실무에서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라는 두 가지 해석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라고 1문단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조세 법률주의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 해석 방식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2문단 조세 열거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행위나 재산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에 적혀 있는 것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인 거고요.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서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법에 적혀 있는 것 이외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는 곧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 해석, 조세 열거주의는 국민의 재산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효과를 내는 거고요. 따라서 조세 열거주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와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부 권한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오키. 3문단 조세 포괄주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열거주의에 있었던 내용과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키워드 위주로 체크하면서 읽어볼게요. 조세 포괄주의는 법조문의 문헌뿐 아니라 입법 취지나 과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거래나 행위에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법에 있는 것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조세 열거주의 말 그대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만 해당하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읽는 포괄주의는 명칭 그대로 적혀 있는 것과 유사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같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고요.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요즘 현실이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조세 포괄주의의 목표는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에 있었던 조세 열거주의와 대조되는 내용이니까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는 조금 더 침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같이 전통적인 세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의 취지와 구조를 바탕으로 취지와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게 포괄주의. 당연히 위에 있었던 열거주의에 의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겠죠. 조세 포괄주의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과세 회피의 가능성을 줄이고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행위들 간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포괄주의가 가지고 있는 효과, 기능인 거예요. 과세 회피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리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4문단 현대의 조세 실무에서는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법률의 무덤만을 따를 경우 앞에서 체크했던 열거주의죠. 열거주의를 따를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행위나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의 과세 공백이 열거주의를 따를 때의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법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에는 포괄주의를 따를 때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게 포괄주의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둘 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되 그 해석과 적용은 사회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해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에 적혀 있는 것을 근거하기는 하겠지만 열거주의도 다르겠지만 해석과 적용을 할 때는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포괄주의도 함께 사용해야 공정한 과세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에서는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과세 범위나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과 법적 안정성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과세 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열거주의적 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포괄주의적 해석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주는 구간이었어요. 새롭게 체크할 게 딱히 없습니다. 열거주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고요. 포괄주의는 과세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적혀 있었던 내용, 포괄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이때 말하는 조세 회피가 과세 공백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열거주의를 사용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라고 글이 마무리된 거예요. 나지문, 재산의 이전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며 이는 조세제도의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로 다뤄진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성질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재산이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두 세목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무상으로 이전된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부과 방식과 적용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위주로 글을 읽게 되실 거고요. 이 문단 상속세는 이라고 해서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이 먼저 시작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즉 했던 말 반복.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여 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여서 상속재산의 전체 가치를 산정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적혀있는 거 그대로 사칙연산으로 가볍게 바꿔놓을게요. 상속재산의 전체 가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일정 금액은 공제, 제외합니다.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준이 아마도 정해져 있겠죠. 그 뒤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얼마만큼의 비율로 세금을 산정할지를 그 뒤에 적용한다라는 거라서 전체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경우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예시였고요.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가족 단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일단 체크를 해놓을게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애초에 산정하는 과정이 상속재산 전체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에 세율을 곱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가족 단위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제시가 되었고요.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에게 있으며 끊어갈게요. 사실 당연한 얘기겠죠.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냐 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인 거고요. 그리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거주하던 국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상속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까 체크했던 거 전체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공제하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또다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가 되는 만큼 내야 되는 상속세의 액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거니까. 3문단 증여세는 생존에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실까요? 생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게 증여세입니다. 죽어서 이전이 되는 게 상속세, 살아있을 때 이전이 되는 게 증여세.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고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해서요. 증여세가 가지고 있는 증여세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상속세와 전부 다 다른 내용이다 하는 걸 체크해 주세요. 증여세는 일단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속세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없었다 하는 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거 마찬가지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100% 면제된다라는 내용, 상속세는 없었던 내용이라서 여기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10에서 50%라는 세율 숫자 자체는 상속세와 공통점이고요.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이어지네요. 앞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거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가 세금이 면제된다를 연결해서 여기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부,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비롯한 형제, 자매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그릴 때 직계 좀비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이 직접적인 바로 위에 있는 이 라인, 아래로는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직접적인 손자, 손녀, 이 라인을 우리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쪽이 직계 존속, 아래쪽이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가 아닌 가족 구성원은 옆으로 파생되는 이 라인들인 거예요. 나의 형제나 자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 삼촌이나 고모 이모들 이런 사람들은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되어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좀비속이 대상이라면 넘버링 해놓을게요. 첫 번째,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좀비속이 재산을 받는 사람이라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세금이 면제됩니다. 인 거고 당연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배우자 간의 증여인 경우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아들, 나의 손자 이렇게 위아래로 이어지는 라인이 직계 좀비속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배우자는 직계 좀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의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도 비과세가 허용이 됩니다.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차이를 보인다. 노골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게 상속세와는 다른 점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마찬가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게 위에 있었던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되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에 비해 개별 증여 행위마다를 기준으로 하는 이 증여세는 당연히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된다라는 이 성질이 앞에 있었던 A로 표시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거고요. 상속세와는 다른 점이에요. 특히 일정 기간 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재산을 분산 증여하여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일정 기간 내에 쪽에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이런 경우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까 예를 들어 내가 총 10억 원을 넘겨주고 싶다 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번에 5억씩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체적으로 10억 원을 증여했는데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을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며까지는 상속세와 동일한 점이죠. 재산을 받은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보통은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이거는 상속세와의 차이점이니까 또다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문제 풀러 가시면 1번 문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가는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과 역할을,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1문단에서 그 역할로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근데 나에서 관련된 다양한 쟁점,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으니까 1번 선지 틀리고요. 2번, 가는 조세 법률주의의 두 가지 해석 방식,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2번이 맞는 말이죠. 3번, 가는 조세 법률주의를 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특정한 철학 이론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틀린 것. 우리가 읽었던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는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였으니까 바탕이 되는 철학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마찬가지 경제 이론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3번은 틀리죠. 4번, 가는 조세 법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5번, 가는 조세 법률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적이 없고요.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적이 없죠. 2번 문제, 가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정부가 법에 명시된 사항을 넘어서서 과세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을 넘어서서 과세를 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조세 열거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과세를 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는 말이고요. 2번, 조세 법률주의는 과세 절차뿐만 아니라 과세의 근거까지 법률로 한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과세 행위를 방지한다. 과세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게 1문단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2번도 맞는 말. 3번, 조세 포괄주의는 법조문보다 과세 목적이나 현실을 항상 우선시하여 과세했을 리가 없으니까 3번이 틀렸다 하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4문단, 실무에서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둘 사이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4번, 법률의 문헌만을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건 열거주의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 환경의 변화나 복잡한 경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는 거였죠. 5번 선지 마찬가지. 현대의 조세 실무에서는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의 해석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열거주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조세 회피 방지, 포괄주의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였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기억이 상속세, 니은이 증여세였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족 사이에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친구나 지인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리고요. 기억 상속세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지칭했을 뿐 누가 상속인이 된다, 가족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특별한 대가 없이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별한 대가 없이라는 게 두 글자로 바꾸면 무상이라는 뜻이어서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3번, 동일한 금액의 재산이 동일한 사람에게 이동하더라도 기억과 니은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맞는 말, 기억과 니은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1문단부터 적혀 있었고 심지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면 아예 비과세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액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번, 기억은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니은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게 3문단의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어요. 마찬가지 맞는 말. 5번, 특정인의 재산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억은 1회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만 니은은 여러 차례 납세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3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니까 한 번만에 끝나는 거였고요. 니은은 개별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마다 부과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4번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A씨는 생전에 재산을 분산 이전하여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A씨는 소유하고 있던 30억 원 가치의 건물을 2020년 1월 1일 배우자 B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보자마자 생존에 계신 A씨께서 무상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증여를 했다는 뜻이겠네요. 배우자를 향한 증여니까요. 지문에 있었던 바에 의하면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전하였고 B씨는 이를 증여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증여를 받으신 분,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한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그 당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은 많지 않아 A씨와 B씨는 건물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 개시 시점에 과세되는 상속세보다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게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증여를 먼저 했던 거고요. 이후 2027년 1월 1일 A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A씨 명의의 재산은 현금 1억 원뿐이었고 B씨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럼 지금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이 현금 1억인 상태인 거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라는 말은 지문에서 동그라미 A가 되어 있었던 그 부분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조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A씨 생전에 B씨에게 증여된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이 조항에 적혀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말인즉슨 여기에서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행위는 지금 조세 열거주의에 따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적혀있던 내용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확인해 보시면 2027년에 돌아가셨는데 2020년에 증여를 했으니까 10년 이내다라는 기준이 충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 가액의 가산 합쳐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증여를 하긴 했지만 증여가 아니라 전체 상속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B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그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미 내가 증여세를 납부를 했으니까 그 증여세에 해당하는 액수는 상속세에서 제외해 주셔야 된다라고 규정에 적혀 있는 말을 근거로 지금 이의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세무서는 제13조 1항과 3항을 함께 적용하면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되 기납부, 이미 납부가 되었다는 뜻,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세무서가 주장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면 13조 1항과 3항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1항에 의하면 그 전에 있었던 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대산으로 상속재산으로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3항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증여세 상당액을 이미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을 상속세 전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급 액수 중에서 제외를 해준다라는 규정이 3항에 적혀 있는 거니까 가산된 증여 재산은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1항을 적용한 결과 그 대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해서 빼주겠다 3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요. 역시나 세무서의 행위는 여전히 조세 열거주의, 조세에 적혀 있는 바를 그대로 근거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B씨는 이 신청이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받아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까지 보기였고요. 1번 선지 A씨가 생전에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려고 한 이유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보다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겠군. A씨가 생전에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 증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게 보기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보다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결과였습니다. 1번 선지 맞는 말. 지문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하면 아마도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에 비해 증여세는 보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만큼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까 일반적으로는 증여세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더 적은가 봐요. 2번 선지 B씨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무서는 31억 원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겠군. 보기 1금에서 체크했던 거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일정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조건이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3번 B씨가 세무서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건물의 명의 이전을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조세 열거주의에 의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로군.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조 3항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 이러이러하다라는 규정이 적혀 있으니까 규정에 적혀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조세 열거주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4번 세무서가 B씨에게 건물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 열거주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을 적용하여 건물이 A씨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B씨에게 증여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군. 마찬가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조세심판원이 세무서에 손을 들어주며 B씨가 건물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을 조세 포괄주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군. 조세 포괄주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규정에 적혀 있는 것과 다른 상황에도 그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때 이러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보기 읽으면서 분석했다시피 지금 보기의 상황은 정확하게 13조 3항에 적혀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세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5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A에 적혀 있었던 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조치였어요. 1번 선지,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 모든 납세자의 재정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일단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목표와 납세자의 재정적 권리라는 이 두 가지 목표는 가 지문에 의하면 서로 상충되는 목표였습니다. 조세 형평성은 포괄주의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치였고요. 납세자의 재정적 권리는 열거주의에 근거한 해석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보장해주기 위한다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 틀리고, 2번 현재의 세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행위를 바탕으로 과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지금 A에서 얘기하는 행위가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여야 하거든요. 근데 A에 적혀 있는 상속이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선지도 틀리고요. 3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권한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A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신고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거였어요. 그만큼 자발적인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해주셔야 해서 이러한 조치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어떠한 과세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A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야 하거든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A라는 조치가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세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니까 3번 선지는 조세 법률주의이기는 하지만 A의 조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사회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을 확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혀있는 내용이 조세의 포괄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거 파악해 주셔야 하고요. A의 조치는 조세 포괄주의와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법률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세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세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건 조세 법률주의의 효과로 일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